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전 시간까지 이제 속도 운동에 대한 어떤 변화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속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는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였지만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등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변화로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물체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런 걸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속력과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모든 구간에서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자동차의 속도가 감소함. 가속 페달을 할 때는 감소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가 감소할 거니까 이게 오타네요.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굽은 도로에서 방향을 바꿀 때에도 속도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그 물체는 악셀레이션, 즉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다시 말했을 때 속도가 변화한다. 속도가 변한다.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속도는 스칼라량입니까? 벡터량입니까? 그렇죠. 바로 벡터량입니다. 벡터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바로 크기랑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이 둘 다 변화할 수도 있고요. 크기만 변할 수도 있고요. 방향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가속 운동이에요. 방향만 변하는 경우,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속 원운동이 있어요. 이거 다시 쓰면 일단 등속 원운동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똑같은 속력,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돌긴 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가속 운동이냐? 그쵸, 얘는 가속 운동이죠. 왜요? 계속 매 순간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가속 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뭐를 작용한다? 이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거를 한번 엄두에 두고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 가속도라는 건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바로 이제 악셀레이션, 즉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운동할 때 처음 속도를 v0, 그 t초의 속도를 v라고 하면은 가속도라는 건 뭐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t분의 v-v0. 이때 이제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에 분자는 뭐예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그죠? 나누기 뭡니까? 시간 t니까 얘가 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써주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나중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중 속도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분모 분자 이제 적당히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요. 봅시다.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도 벡터량일 거예요. 방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방향은.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하고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가속도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 요것이 뭐냐면은 결국에 힘의 방향이거든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플러스 가속일 때는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가속도일 때는 물체의 속력은 감소한다. 곡선 운동은 시시각각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므로 항상 속도가 변하죠.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곡선 운동은 반드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적인 게 원운동도 반드시 가속 운동입니다. 원운동도 가속 운동이에요. 이때 가속도의 정의는 직선 운동과 같다. 두 번째, 속도 변화량입니다.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물체 운동은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시간 t 동안에 시간이 이제 t초가 지났을 경우에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하였다면 속도의 변화량은 뭡니까?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예요. 따라서 속도는 벡터량이므로 얘는 당연히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뭐 평면의 경우에는 평행사변형법 또는 직선운동은 v1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고 v2 방향을 그대로 정하면 될 거예요. 이건 별거 없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등속 원운동, 이거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등속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크기만 변할 때도 가속 운동이고요. 방향만 변하여도 가속 운동이 될 거고요. 속도 방향이 모두 변할 때는 당연히 가속 운동이 될 거예요. 이런 거 가속 운동이 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뭐냐면 평균적인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좀 지우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면, 이 그림과 같다면이에요. 오른쪽 그림이라고 같다면 첫 번째 평균 가속도가 뭐냐면 t1에서의 시간을 v1, t2에서의 t1 시간 t1에서의 속도가 v1, t2라는 시간에서의 속도가 v2라고 나왔을 경우에 델타 t 동안 시절의 속도가 계속 변했을 거야. 그죠? 하지만 평균적인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에버리지는 그냥 이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기울기.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V 기울기가 같다. 이와 같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의 변환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을 평균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에서는 평균 가속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시간 간격 그 사이에도 계속 일반적으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순간 가속도입니다. 델타 t,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굉장히 짧게 가져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0이 아닌 시간이에요. 그 동안의 속도 변화량도 분명히 충분히 작아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도 변화량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를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림으로는 설명을 할게요. 요 델타 t가 작다라는 거, 바로 요게 한없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없이 작아졌을 경우에 바로 요 순간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어디서 점 A에서 아니면 시간 t1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순간 가속도가 될 거예요. 개념 학습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20m/s의 저격으로 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을 이제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 이쪽을 플러스라고 보겠습니다.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5초 후에 정지. 5초겠죠? 5초 후에 정지하였다. 이 내용이 이거니까. 그렇으면 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매 순간 힘이 걸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얼마예요? 초기 속도가 20이에요. 그리고 나중 속도 V 파이널이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제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5초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줘야 되겠죠. V0라고 볼게요. V0. 얘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5분의 0 빼기 20이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m/s의 제곱이라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걸렸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원래 운동 방향과 방향에 있어서 속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 자동차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다? 바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가 된다? 정지하게 되겠죠. 이해됐죠?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입니다. 공간상의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이나 공간상에서 곡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뀌겠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야? 속도가 바뀐다는 거야. 즉 속도가 변하는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곡선 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직선 운동에서의 정의와 같이 단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으로 구한다. 이것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도록 해볼게요. 곡선 운동에서의 속도 운동 변화량. 첫 번째, P 지점에서 Q까지 운동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속도 벡터 V1, V2의 출발점을 임의의 점 O에 평행 이동시켜 그리면 처음 속도 V1의 화살머리에서 낮은 속도 V1의 화살머리 근선분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 여기서 요 P점에서의 요 운동 벡터, 그러니까 초기 벡터겠죠. 초기 속도 벡터, 나중 속도 벡터. 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V2에서 V1 뺀 거죠. 델타 V는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방향이 뭐겠어요? 운동의 변화 방향이겠죠. 이게 바로 운동의 변화 방향. 운동의 변화. 다시 말한 가속도가죠. 가속도. 얘는 결국에 뭐랑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 t1일 때 순간 속도가 v1인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해서 t2일 때 순간 속도 v2로 된다면 가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은 얘와 같다.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죠. 운동의 변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뭐냐면 운동 방향이 변해됐다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했다. 가속도 벡터이고 결국에 가속도 벡터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퀄리티라는 것은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 방향이 일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물체는 계속 가속도가 바뀌어요. 힘이 바뀌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가 있겠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경우,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하다 보면 적분을 시켜서 힘이 매번 바뀌는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요.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뭐랑 관련이 있다? 지표면에서의 만류인력, 다시 말하면 중력이죠. 중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얘는 정확히 일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표면에서의 물체의 어떤 지표에서의 거리가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반지름 사이의 그 거리의 비율로 보면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표면에서는 거의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럼 봅시다. 직선상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당연히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거예요. 즉 얘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겠죠. 왜냐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입니다.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그 일정한 가속도를 a라고 놓고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정의로 인해서 풀 수가 있겠죠. 처음 속도를 초속도라고 하는데 v0라고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 a로 직선 운동을 하면 t초 후에 물체의 속도가 at만큼 변하겠죠. 그죠? 따라서 t초 후의 속도 v는
처음 속도 v0에 변화된 속도 at를 합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가속동의 정의에 의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a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t초의 속도, 다시 말하면 vt는 초기 속도의 at, 여기서 a는 일정한 가속도가 되겠죠. 이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식이야? 1차 함수 식이죠.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변위와 시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속도가, 즉 등가속도로 운동한다면 당연히 t초의 속도도 알 수 있지만 t초의 뭐도 알 수 있다? 위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변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야. 어떤 시각 델타 t 동안 v가 일정하다고, 이거를 좀 지울게요. v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델타 t는 아주 작은 dt, 디퍼런셜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이 식에서 보면 요 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델타 t 아주 작은 시간 동안 보면 이 구간을 계속 뭐 하다면, 이 구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간을 아주, 얘를 델타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라고 하는데, 델타 t를 한없이 0으로 보내면 그때는 속도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거의 속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야. 그쵸? 속도 변화가 거의 없을 거래요. 그래서 그 등속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아주 이 델타 t, 아주 작은 찰나의 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v 프라임 델타 t가 되겠죠. 이게 뭐야? 순간 이동 거리겠죠. 그죠? 순간 이동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결국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싹 모아주면, 요거를 다 더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얘네들을 다 이 밑에 넓이를 싹 더해주면 t초 동안 이 물체의 이동 거리라고 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위라고 볼 수 있겠죠. t초 후의 변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 델타 t 동안 속도가 v'으로 일정하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얘를 한없이 0으로 보내면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 진한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에 해당하는 v' 델타 t는 델타 t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 즉 다시 말하면 변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간 t 동안의 변위 s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뭐 하면 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선 아래의 그래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v와 v0의 뭐 평균값을 정확히 구해주면은 이게 반이 될 것이고, 이 넓이는 뭐랑 같아요? 이 넓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위 s는 뭐가 됩니까? 요 직사각형의 뭐가 돼?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s는 t 곱하기 2분의 v0 플러스 v,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쑥 전개해주면 뭐가 됩니까?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얘가 같죠? 이렇게도 풀어도 되지만, 아니면 또 이렇게도 풀어도 돼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잖아요. 이 넓이는 뭡니까? 이 밑에 넓이는 v0t가 될 거고요. 여기는 t이고요. 여기는 at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주면 이 위의 넓이는 아마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 변위와 시간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요 식에서는 이게 안 써 있는데, 원래는 얘는 즉 t초의 위치는 정확히 초기 위치도 있을 거 아니야? 초기 위치도 원래 더해줘야 돼요. 초기 위치 더하기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t 플러스 2분의 1의 등가속도 a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써주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아니면 요걸 이렇게 넘기면 S 빼기 S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변이 차가 되겠죠. 델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면 적분, 미분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이 써먹는 식이 있어요. 변이와 속도와의 관계인데요.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제 식이 하나 나왔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요거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식에서 요거를 t를 없애주는 거야. t 대신에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 초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정확히 원래 다시 표현하면 여기서 s는 나중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2a의 델타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해요.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그러니까 2 곱하기 a, 2a의 변이의 차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 초기 속도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떤 거 할 때도 나오냐면 이거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요. 운동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선생님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식 유도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을 유도할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 이를 얘기할 때 이걸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네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할 때도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일 때 얘기하는데,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랑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를 얘기하는데요.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의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보면 힘의 방향이랑 물체 운동 방향이 정확히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속력이 계속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요 내용이에요. 가속도가 양수인 경우에요. 근데 가속도가 음수일 경우는 뭐냐면 힘의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이 반대일 경우입니다. 힘의 방향과 물체 운동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결국에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이고, 그래도 계속 가속도가 반대로 작용한다면, 즉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면 이젠 뭐겠어요? 변이가 반대로 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정지에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동할 거니까 물체가 결국엔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이다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요. 얘는 결국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중력의 대표적인 거예요. 중력의. 그래서 우리가 만약 등속 운동인 경우랑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속 운동, 그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등속 운동 식을 파란색으로 써보면 즉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면 변이는 초기 위치에서 V0 t.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면 t 초후에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속도가 a0로 일정하다면 t 초후에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있죠. V0 초기 속도 플러스 a0t. 마찬가지로 뭘도 알 수 있어요? t 초후에 이 물체의 위치도 알 수 있다. 즉 st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0t의 제곱이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또 뭐도 할 수 있다? 그 2A 델타 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 초기 속도의 제곱, 이러한 식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얘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 공식을 유도할 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 에너지 정리를 유도합니다. 이걸로부터 일과 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에 우리가 일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일 에너지 정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어떤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10초 후에 10m/s의 속도에 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20초 동안은 계속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거야. 10m/s로 달리다가 장애물을 보고서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2초 후에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것은 뭐죠? 속도가 0m/s가 됐겠죠. 요거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시간 x축을 선생님이 시간 t로 놓고요. y축을 뭐라고 놓을까요? 속도 그래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처음에 몇 초 후에 10초 후에 10m/s로 도달했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10m/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2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딱 30초가 되었을 때까지 등속 운동을 했다가 2초 후에 정지됐대요. 그러면 얘가 2초 후에 정지를 했다면 여기가 32초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변화율이 일정할까요? 여기에서는 뭐가 작용한 거야? 여기에서는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FK라고 합니다. 바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어요. 운동 마찰력은 그 물체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와 접촉에 의한 마찰력인데 우리가 마찰력의 종류 하면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운동 마찰력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비례하냐면 수직 항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뮤K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자동차 타이어와 그 지표면 그것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뮤KN 여기서는 수직 항력이니까 뮤KN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일정하거든요. 일정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마찰력은 내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의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풀면 첫 번째, 출발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평균 변화율과 같잖아요. 순간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는 A0라고 볼게요. 얘는 뭐 분의 뭡니까? 10초 후에 속도의 변화가 얘니까 1m/s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자동차가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의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넓이를 구해주면 되냐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요거를 뭐 S1, S2, S3라고 보면 결국에 변이는 넓이겠죠. S1, S2, S3 요거를 더해준 거니까 넓이가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까? 20 곱하기 10이네요. 20 곱하기 10 더하기 넓이니까 2 곱하기 합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가 1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거 10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5 플러스 20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 더해주면은 260 이렇게 되겠네. 그치? 26이니까 260 m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볼펜을 바꿔볼게요. 한 승객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8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사람이 기차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기차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 안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으로 멀어져 간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사람의 속도를 구해볼게요. 사람의 속도를 보라색으로 풀어보면 사람 등속도 운동 한댔으니까 V1T는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초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럼 뭡니까? X1T는 8T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좌표를 이게 D만큼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얘를 최초 사람의 위치를 기준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8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기차 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즉 가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T초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초기 속도 플러스 1T니까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초기 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T초 후의 위치는 뭐가 돼요?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죠. 초기 위치가 D니까 D 플러스 얼마입니까?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렇다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풀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이 친구가 겨우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어요. 기차에 딱 도착을 했다는 거는 도착했을 때의 사람의 속력과 기차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겨우 도착했다는 건 같겠죠. 즉 V1T 그때 시간을 구해보는 거예요. V1T랑 겨우 도착했다면 V2T가 같을 거예요. 그때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즉 8T가 아니죠. 8은 뭐랑 같아야 돼요? T랑 같아야겠죠. 즉 8초 후에 도착할 거라는 거야. 겨우 도착했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각각의 이동 거리는 뭐가 됩니까? X1 8은 64일 거고요. X2 8은 D 플러스 32가 되겠죠. 그때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 같아야겠죠.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즉 64는 D 플러스 32이므로 최초 겨우 타려면 처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미터야 된다? 32미터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 똑같은 풀이 방법인데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죠. X1T랑 X2T가 뭐 해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왜냐면 둘이가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결국에 X1T랑 X2T가 만나야 될 거야. 그럼 얘를 풀어보면 8T는 D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한 개 거리는 즉 그 떨어져 있는 거리는 두 개가 만나기 위한 이 한 개 거리는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즉 dt는 8t-2분의 1 t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풀어보면 마이너스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16t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4 빼기 64 이렇게 전개해 줄 수가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8의 제곱에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포물선 함수가 되는데 t가 0초일 때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포물선. 그리고 얘가 t가 8초일 때 d가 32가 되겠죠. t에 대한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만나기 위한 떨어진 거리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말이야? 만약에 한 개 거리가 32m보다 작다면 뭐야? 요 두 시간, 예를 들면 t0와 t0 프라임 요 두 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거리가 32보다 작게 떨어져 있다면 두 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8초를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계거리, 그러니까 간신히 얘가 이 기차에 도착을 하기 위해선 요 시간대겠죠. 8초 일대가 되겠죠. 즉 32m 떨어진 곳에서 딱 한 번 만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 겨우 기차를 탈 수 있는 한계 거리는 몇 미터다? 바로 32m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